저는 지금도 여름이 끝나갈 무렵이면 한 통의 전화를 떠올립니다. 평소와 다를 것 없던 목소리, 잠시 광주에 다녀오겠다는 말, 일을 마치면 다시 연락하겠다는 짧은 약속. 그게 제가 들은 언니의 마지막 목소리였습니다. 몇 시간 뒤 언니의 휴대전화는 꺼졌고 다음 날에는 경찰이 찾아왔습니다. 그리고 며칠 후 언니는 저수지 인근에서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처음부터 계획된 범행일 가능성이 크다고 했습니다. 언니에게 돈을 빌린 남자가 채무를 갚는 대신 언니를 없애기로 마음먹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에도 저는 믿을 수 없었습니다. 언니는 돈을 받으러 갔을 뿐이었습니다. 늘 해오던 일을 하러 갔고 전에도 몇 번 만난 적이 있는 사람을 찾아갔습니다. 하지만 그날 상대가 준비한 것은 돈이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다시 돌아오지 못하도록 만든 덫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약 8년 전 제가 천안에서 생활하던 시절에 벌어진 일입니다. 당시 저는 아버지와 단둘이 살고 있었습니다. 어머니는 제가 어릴 때 집을 떠났고 아버지는 혼자 저를 키웠습니다. 형편은 늘 어려웠습니다. 저는 20살이 된 뒤부터 돈이 되는 일이라면 가리지 않았습니다. 노래방과 술집에서 일했고 공장에도 다녔습니다. 낮과 밤을 바꿔가며 일했지만 생활은 좀처럼 나아지지 않았습니다. 한 달을 버티고 나면 다음 달이 걱정됐고 급한 일이 생기면 손을 벌릴 곳도 없었습니다. 그때 알게 된 사람이 언니였습니다. 처음 만났을 때 언니는 저보다 나이가 조금 많았습니다. 말투는 거칠었지만 정이 많았고 어려운 사람을 그냥 지나치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정식 대부업체를 운영하는 사람은 아니었습니다. 다만 급하게 돈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개인적으로 돈을 빌려주고 이자를 받는 일을 하고 있었습니다. 제가 보기에 언니는 냉정한 사람이라기보다 돈 때문에 사람과 계속 얽히는 사람이었습니다. 돈을 빌려줄 때는 상대를 믿었고 돌려받지 못하면 직접 찾아가 해결하려 했습니다. 처음에는 그 일이 위험해 보이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사정을 말하면 돈을 빌려주고 약속한 날에 원금과 이자를 받는 단순한 일처럼 보였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언니 주변에는 돈 때문에 감정이 상한 사람들이 늘어갔습니다. 갚기로 한 날이 지나면 연락을 피하는 사람이 생겼고 오히려 언니에게 화를 내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돈을 빌릴 때는 고맙다고 하던 사람들이 독촉을 받기 시작하면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언니는 그런 일을 여러 번 겪으면서도 계속 돈을 빌려줬습니다. 돈을 돌려받지 못하면 자신이 더 큰 손해를 보게 되는 구조였기 때문입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가 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수술은 가능했지만 당장 마련해야 할 돈이 적지 않았습니다. 저는 은행과 카드사,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알아봤지만 방법을 찾지 못했습니다. 그날 병원 앞 벤치에 앉아 한참 울었습니다. 앞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수술할 수 있는데 돈이 없어 미뤄야 한다는 사실이 너무 막막했습니다. 그때 언니가 제 사정을 알게 됐습니다. 언니는 제가 얼마나 필요한지 물었고 별다른 조건을 따지지 않은 채 돈을 빌려주었습니다. 저는 그 돈으로 아버지의 수술을 준비할 수 있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언니를 단순한 지인 이상으로 생각하게 됐습니다. 가족이 아닌데도 가족보다 먼저 손을 내밀어준 사람이었습니다. 저에게 언니는 은인이었습니다. 그래서 언니가 하는 일이 위험해 보일 때도 쉽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자신이 사람을 보는 눈이 있다며 걱정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돈을 빌려간 사람들도 결국은 갚을 것이라고 했습니다. 하지만 언니의 일은 점점 거칠어지고 있었습니다. 연락을 피하는 채무자들이 늘었고 독촉 과정에서 욕설과 협박을 받는 일도 많아졌습니다. 돈을 갚지 않는 사람들이 오히려 언니에게 집으로 찾아오지 말라며 위협하기도 했습니다. 언니는 겁먹는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가끔 전화를 끊은 뒤 한동안 아무 말 없이 앉아있던 모습을 기억합니다. 아마 언니도 자신의 일이 위험해지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건이 벌어진 해의 여름, 언니는 한 남자에게 큰 돈을 빌려준 상태였습니다. 남자는 투자에 사용하겠다며 수천만 원을 빌렸지만 약속한 날짜가 지나도록 돈을 갚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며칠만 기다려달라고 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다른 투자금이 들어오면 한꺼번에 갚겠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약속은 계속 미뤄졌습니다. 언니는 몇 차례 직접 만나 상환 계획을 확인했습니다. 남자는 그때마다 조금만 더 시간을 달라고 했습니다. 결국 언니는 동업자들과 함께 광주로 내려가 돈을 받기로 했습니다.
저는 그 소식을 듣고 이상하게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언니에게 돈을 빌려간 사람 중에는 거친 태도를 보이는 이들이 많았지만 그 남자는 특히 느낌이 좋지 않았습니다. 전화로는 지나치게 차분했고 계속 약속을 미루면서도 겁을 먹거나 미안해하는 기색이 없었다고 했습니다. 마치 시간을 끌고 있는 사람 같았습니다. 언니가 광주로 가기 전날은 생일이었습니다. 우리는 천안에서 만나기로 했습니다. 저는 작은 선물까지 준비했습니다. 하지만 전날 밤부터 꿈자리가 이상했습니다. 누군가 계속 물속으로 걸어 들어가는데 아무리 불러도 뒤를 돌아보지 않는 꿈이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났을 때도 가슴이 답답했습니다. 단순한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마음이 놓이지 않았습니다. 언니에게 오늘 꼭 가야 하느냐고 묻고 싶었습니다. 돈보다 안전이 먼저라고 말하고 싶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끝내 강하게 말리지 못했습니다. 언니는 혼자 가는 것도 아니었고 동업자 2명이 함께 있었습니다. 상대를 만나 돈을 받고 돌아오는 일은 이전에도 여러 번 있었습니다. 저는 괜한 불안 때문에 일을 방해하는 것 같아 말을 아꼈습니다. 그날 언니와 마지막으로 통화한 것은 사건이 벌어지기 1시간도 채 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목소리는 평소와 다르지 않았습니다. 곧 약속 장소에 도착하고 일을 끝내면 다시 연락하겠다고 했습니다. 저는 생일인데 고생이 많다는 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 이후 언니에게 다시 연락은 오지 않았습니다. 처음에는 협상이 길어지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휴대전화는 연결되지 않았습니다. 밤이 깊어질수록 불안이 커졌습니다. 동업자들의 연락도 끊겼다는 이야기를 듣고서야 상황이 심각하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가족과 지인들은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언니가 만나기로 한 채무자부터 조사했습니다. 남자는 자신은 약속 장소에 나가지 않았으며 언니의 행방을 모른다고 주장했습니다. 수사에도 적극적으로 협조하는 태도를 보였다고 합니다. 처음에는 그가 범인이라고 단정할 만한 증거가 없었습니다. 하지만 경찰이 남자가 사용하던 차량을 조사하면서 상황이 달라졌습니다. 차량 내부에서 언니와 관련된 흔적이 발견된 것입니다. 남자는 더 이상 단순한 참고인이 아니었습니다. 조사가 이어지면서 그날 있었던 일이 조금씩 드러났습니다. 남자는 처음부터 돈을 갚을 생각이 없었던 것으로 보였습니다. 오히려 채무 독촉을 피하기 위해 후배 2명과 범행을 계획했습니다. 돈을 준비해 놓은 것처럼 언니와 동업자들을 불러낸 뒤 인적이 드문 저수지 인근으로 유인한 것이었습니다. 언니는 돈을 받으러 간다고 생각했을 것입니다. 상대가 갚을 돈을 마련했고 그날로 오랜 갈등을 끝낼 수 있다고 믿었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약속 장소에 도착한 순간부터 모든 것이 계획대로 움직이고 있었습니다. 범인들은 언니 일행이 쉽게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장소를 골랐습니다. 차량과 이동 경로까지 미리 준비한 정황도 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언니는 끝내 그곳에서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언니의 시신이 발견됐다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아무 감정도 느끼지 못했습니다. 슬프지도 않았고 눈물도 나지 않았습니다. 그저 머릿속이 텅 빈 것 같았습니다. 사람이 죽었다는 말보다 몇 시간 전까지 통화했던 언니가 이제 없다는 사실이 이해되지 않았습니다. 언니의 사망 원인을 들은 뒤에는 며칠 동안 제대로 잠을 자지 못했습니다. 얼마나 무서웠을지, 돈을 받으러 갔다가 자신이 속았다는 사실을 언제 깨달았을지, 함께 갔던 사람들과 어떤 마음으로 마지막 순간을 맞았을지 계속 생각났습니다. 저는 언니가 완전히 잘못이 없는 삶을 살았다고 말할 수는 없습니다. 개인적으로 높은 이자를 받고 돈을 빌려주는 일은 분명 위험했고 누군가에게 큰 부담이 됐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해서 돈을 갚기 싫다는 이유로 사람의 생명을 빼앗을 권리는 누구에게도 없습니다. 채무가 범행의 이유가 될 수는 있어도 정당화될 수는 없습니다. 제가 가장 두려웠던 것은 범행이 충동적이지 않았다는 점이었습니다. 남자는 화가 나서 순간적으로 일을 벌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후배들을 끌어들이고 장소를 정하고 언니를 불러낼 방법을 준비했습니다. 언니가 아무것도 모른 채 약속 장소로 오기를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범행 이후에는 아무 일도 모르는 사람처럼 경찰 조사에 협조했습니다. 언니와 통화하고 약속을 정하고 얼굴을 마주하던 순간에도 이미 다른 계획을 품고 있었을 것입니다. 사람의 얼굴을 보고도 그 생각을 알 수 없다는 사실이 가장 무서웠습니다. 시간이 흐른 뒤 범인들은 법의 심판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판결이 내려졌다고 해서
모든 것이 끝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돌아오는 것도 아니었고, 제가 마지막 통화에서 하지 못한 말을 전할 수도 없었습니다. 돈보다 목숨이 중요하니 가지 말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느낌이 이상하면 약속을 취소하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혼자라도 경찰에 알려야 했습니다. 하지만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저는 그저 일이 잘 해결되기를 바랐습니다. 설마 누군가 돈 때문에 사람을 없애는 계획까지 세웠을 거라고는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사람 사이의 돈 거래를 이전과 다르게 보게 됐습니다. 가까운 사이도 돈 앞에서는 달라질 수 있습니다. 한때 고마워하던 사람이 상환 날짜가 다가오면 적이 되기도 합니다. 믿는다는 이유로 안전장치 없이 상대를 만나고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 하는 것은 너무 위험할 수 있습니다. 돈을 받아야 하는 상황이라도 상대가 협박하거나 연락을 피한다면 직접 만나기보다 법적인 절차와 제3자의 도움을 먼저 받아야 합니다. 특히 인적이 드문 장소에서 만나자는 제안은 절대 받아들여서는 안 됩니다. 저는 지금도 언니의 생일이 다가오면 휴대전화를 확인합니다. 이제는 절대 걸려올 수 없는 번호인데도 가끔 화면에 언니의 이름이 뜰 것 같은 착각이 듭니다. 평소와 같은 목소리로 일이 끝났다고 천안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말할 것만 같습니다. 하지만 제가 마지막으로 들은 목소리는 정말 마지막이었습니다. 언니는 돈을 받으러 갔다가 돌아오지 못했습니다. 그녀를 불러낸 사람은 낯선 강도가 아니었습니다. 언니가 여러 번 통화하고 돈을 빌려주고 상환을 기다리던 사람이었습니다. 어쩌면 현실에서 가장 무서운 사람은 처음부터 위험해 보이는 사람이 아닐지도 모릅니다. 평범하게 전화를 받고 미안하다고 말하고 조금만 기다려달라고 부탁하면서도 뒤에서는 전혀 다른 계획을 세우는 사람일 수 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어떻게 하셨을까요? 큰 돈을 빌려간 사람이 계속 약속을 미루다가 직접 만나면 갚겠다고 한다면 돈을 받기 위해 약속 장소로 나가셨을까요? 아니면 위험을 감지하고 경찰이나 변호사, 채권 추심 절차의 도움부터 받으셨을까요? 그리고 가까운 사람이 위험한 돈 거래를 계속하고 있다면 관계가 틀어질 것을 감수하고서라도 강하게 말릴 수 있었을까요? 여러분의 생각을 댓글로 남겨주세요. 여러분이 남긴 경험과 판단이 비슷한 상황에서 혼자 문제를 해결하려는 누군가를 멈춰 세울 수도 있습니다. 현실에서 일어날 법한 공포 이야기와 믿기 어려운 사건을 계속 만나보고 싶으시다면 건어미아 공포 실화 채널의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립니다. 다음 이야기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